추석날 산소 앞, 저 비석 및 청동암 꺼내실 겁니까? 복례의 한마디에 가족들이 비석을 든다. 녹슨 청동암 속 편지, 명수의 떨리는 목소리. 이 땅은 복례에게 돌린다. 피랑길에 내 목숨을 구한 그 아이에게 도윤 얼굴이 하얗게 변한다. 증여계약서, 흑백사진, 카세트 테이프가 쏟아진다. 50년의 비밀이 폭발한다. 나는 내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소. 복례가 손살에 친다. 재개발 서류 든 도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명수는 주저앉는다. 아버지가 왜? 지켜야 할 은혜가 있었다. 가슴이 무너진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추석 사흘 전 양평의 산자락은 가을 햇살을 머금고 고요했습니다.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산등성이 사이로 75세의 한명수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허리춤에 찬 낡은 예초기가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명수는 무릎을 한번 주무른 뒤 예초기 줄을 힘껏 당겨 시동을 걸었습니다. 뚜뚜뚜 엔진 소리가 산을 깨우자 키 큰 억새들이 바람에 일제히 몸을 흔들었습니다. 명수는 평생을 교사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고 아이들에게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금도 그의 손끝에, 눈빛에, 말투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살려고 애썼고 욕심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손수산에 올라 조상의 묘를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갔을 때 아내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 향이랑 저는 내가 챙길게요. 올해는 애들 바빠도 올 거예요. 명수는 예초기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내가 보자기에 싼 제수용품을 들고 헉헉거리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풀 베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억새와 자풀이 허리춤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예초기 날이 풀을 베어낼 때마다 풀즙이 튀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명수는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습니다. 산의 냄새, 조상의 땅 냄새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명수는 이곳에 올랐습니다. 봄에는 한식, 가을에는 추석. 벌초와 성묘는 그에게 의식 같은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풀을 베고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는 고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상을 기리는 일은 명수에게 삶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자신도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1시간쯤 풀을 베자 묘역이 깨끗해졌습니다. 명수는 예초기를 끄고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석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시 선대지묘라고 새겨진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명수는 천천히 비석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왔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하면서도 따뜻했던 얼굴, 등을 토닥이던 큰 손, 그리고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수야,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은 속여도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농사꾼은 아니었지만 땅을 사랑했습니다. 이 산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명수도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교사가 되어 도시에 살면서도
명수는 이 산을 잊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면 올라오고 한식이면 또 올라왔습니다. 사계절 내내 이 산은 명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마을 슈퍼에서 사온 막걸리 한 병, 어머니가 쓰시던 녹그릇, 누렇게 바랜 족보 한 권. 족보를 펼치자 먹물로 쓴 글씨들이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보다 더 위의 조상들 이름이 한 줄 한 줄 이어졌습니다. 명수는 손가락으로 그 이름들을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한영철, 한정수, 한덕만.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였습니다. 이 산은 우리 집안의 뿌리였습니다. 뿌리를 잊으면 나무는 설 수 없다고 명수는 평생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조상을 잊지 마라, 뿌리를 기억하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들은 척만 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했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명수는 문득 아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큰아들 도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대기업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늘 바빴습니다. 전화를 해도 회의 중이라고,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딸은 외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습니다. 막내딸 지안만 가끔 집에 들렀습니다. 지안은 명수를 닮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올해는 애들이 올까요? 아내가 제수용품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 거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까지 무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삶도 변했습니다. 조상을 모시는 일이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납골당에 모시면 된다고, 산소는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명수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조상의 뼈가 묻힌 땅, 그 땅을 지키는 것이 후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마을은 오래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는 송편을 팔다 남은 소쿠리가 엎어져 있고, 예전에는 경운기 소리가 요란했던 길에 이제는 전동 킥보드가 오가는 어색한 시간이 겹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도시로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이 풍경이 좋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주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조상의 흙냄새만은 변하지 않는다. 명수는 중얼거리며 막걸리 뚜껑을 땄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시원함이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비석 앞에 조용히 부었습니다. 흙이 술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명수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정성스러운 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올해도 잘 모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산 너머로 흘러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명수는 자리에 앉아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올해도 벌초를 마쳤습니다. 조상님들께 부끄럽지 않은 손길을 보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명수는 만족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상그림자가 길어지고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아내가 제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려가요. 애들 올 시간이에요. 명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비석을 한 번 더 쓰다듬고 묘역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명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명수가 산을 내려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무렵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회의는 잘 끝났니? 네, 아버지. 일찍 빠져나왔어요. 도윤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표정도 딱딱했습니다. 명수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운전해 온 탓인지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명수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들어가서 쉬어라.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막내딸 지안이었습니다. 지안은 간편한 등산복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안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명수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아버지, 벌초 다 하셨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 걸 그랬네요. 괜찮다. 다 끝났어.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지. 명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아는 명수를 닮아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수를 따라 산에 올랐고 제사상 차리는 법도 익혔습니다. 명수는 지안이 기특했습니다. 가족들은 집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명수는 거실에서 아들, 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모습에 명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추석에 왔는데 왜 서류를 꺼내는 걸까?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야 하는데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에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명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다 말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냐? 도윤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수는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도면과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명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개발 사업 양해각서, 토지보상 협의안, 지분 산정표, 낯선 단어들이 이어졌습니다. 명수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자는 읽히는데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냐? 재개발 업체랑 맺은 양해각서예요. 이 지역 전체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산소 땅도 포함돼 있어요. 명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산소 땅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태연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집은 계산하면 꽤 됩니다. 3남매 나눠도 각자 몇 억씩은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 노후 자금으로도 충분하고요. 요즘 병원비도 만만찮잖아요. 산소를 팔자고. 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팔자는 게 아니라 보상을 받자는 거죠.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예요. 요즘은 낙골당도 좋고 공원묘지도 많잖아요. 깨끗하고 관리도 잘 되고 굳이 이런 산 꼭대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어요. 아버지도 나이 드시면 이 산길 오르기 힘드실 거예요. 지안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여긴 조상님들 모신 자리야. 게다가 이 산길 관리한 건 아버지랑 나잖아. 오빠는 몇 년 만에 오는 건데.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한 거잖아. 지안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세대가 언제까지 이 산을 관리할 수 있겠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올라와? 너도 결혼하면 바빠질 거야. 내가 올라올 거야. 지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요즘 누가 사내 제사 지내. 납골당도 많고 화장도 하고. 시대가 변했어. 팔고 도시에서 아버지 편한 데 모시면 되잖아. 그게 효도야. 명수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변했고 방식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상의 땅을 판다는 것, 그것은 명수에게 뿌리를 자르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지켜온 것을 돈으로 바꾼다는 것, 그것은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내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성묘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도 돼요. 급한 건 아니니까.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명수가 앞장섰고 도윤과 지안이 뒤따랐습니다. 아내는 제수용품을 챙겨 들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명수는 평소보다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명수는 제물을 차렸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도윤과 지안도 따라 절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어젯밤 대화가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명수는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조상님께 사과했습니다. 불효한 자손이 이상한 생각을 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절을 마친 뒤 명수는 비석 앞에 앉아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아내가 건강 때문에 끊으라고 해서 끊었는데 오늘은 한 대 피우고 싶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보며 서 있었고 지아는 묘역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게 모양의 나무 바구니를 맨 노부인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복래였습니다. 복래는 이 산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산나무를 캐고 묘역을 살피는 것이 복래의 일과였습니다. 아이고, 올해도 벌초 잘하셨네요. 복래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명수는 일어나 복래를 맞았습니다. 복래 누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그럭저럭 지내요. 산이 있으니 살지. 복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비석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저 비석 및 청동암 이장할 때 꺼내실 겁니까? 청동암? 명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과 지안의 시선도 비석으로 향했습니다. 복래는 비석 받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른께서 여기 뭔가 묻어두셨어요. 중요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장하실 거면 꼭 확인하시라고 하셨어요. 바람이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복래를 바라봤습니다. 복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뭐가 묻혀 있다고요? 무슨 물건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이장하시면 꼭 꺼내보시라고. 복래는 그 말을 남기고 바구니를 들어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명수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비석 앞에 섰지만 아래에 뭔가 묻혀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과 지안도 비석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버지,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윤의 말에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비석을 건드린다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상을 모신 자리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아버지가 뭘 남기셨을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봐보자. 제시도. 도윤이 먼저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명수와 지안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비석 받침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조금씩 들어 올리자 흙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 반쯤 묻힌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청동색 금속 상자였습니다. 정말 있네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2개 크기 정도의 청동암이었습니다. 표면에 녹이 슬어 있었고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손으로 청동암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여나? 도윤이 주머니에서 다용도 칼을 꺼냈습니다. 자물쇠에 힘을 주자 녹슨 부분이 부서지며 툭 하고 열렸습니다. 명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런 종이, 접힌 봉투, 카세트 테이프 하나, 그리고 붉은 도장이 찍힌 토지대장 사본이 보였습니다. 명수는 가장 위에 있는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아들 명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 봉투를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지안이 옆에서 명수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명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지 3장이 나왔습니다. 먹물로 쓴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명수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명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 땅에 관한 일은 꼭 내가 알아야 한다. 명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과 지안이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 땅은 박복래에게 돌린다. 6.25 때 부모를 잃고 우리 집에 얹혀 살던 그 아이에게 말이다. 복래는 피랑길에 너를 업고 뛰었다. 내 손을 잡아 끌어준 것도 그 아이였다. 총알이 빗발치던 그날 복래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명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25 전쟁 때 일은 명수도 기억했습니다. 어렸지만 생생했습니다. 어머니가 명수를 업고 뛰던 게 아니었습니다. 복래였습니다. 그때 복래는 15살이었습니다. 명수는 7살이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삶은 그 아이 손으로 이어졌다.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 복래는 우리 집에서 살면서 이 산을 지켰다. 풀을 베고 묘를 돌보고 제사를 도왔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도윤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장차 이 땅에서 보상금이 생겨도 권리는 복래에게 있다. 명수야, 너는 이것을 지켜라.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은혜의 문제다.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규칙이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생전에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렇게 편지로 남기셨을까? 명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말로 하면 가족들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밝히려 하셨던 것입니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땅을 복내 할머니한테 준다고요? 그렇게 쓰여 있구나. 말도 안 돼요. 유언장이면 공증이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가 있어야죠. 이건 그냥 편지잖아요. 등기부에도 우리 명의로 되어 있고요. 지안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 뜻이잖아. 은혜를 갚으라는 거야. 은혜? 그건 옛날 일이잖아. 지금은 법이 중요해. 감정만으로 땅을 넘길 수는 없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수는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여긴 조상님 앞이다. 그때 지안이 청동함을 다시 살펴보더니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또 다른 봉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증여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사정증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명수가 받아서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씨 집안의 산소 땅을 박복래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습니다. 명수의 아버지 도장과 복래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사정증여라면 법적으로 유효할 수도 있어요. 도윤이 서류를 빼앗아 자세히 살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등기가 안 됐어요. 하지만 증여 의사는 확실하네요. 지안이 청동함을 뒤집어 흔들었습니다.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명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복래가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복래는 명수의 아버지 곁에 서서 비석을 닫고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65년 복래와 함께. 명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복래의 젊은 얼굴이 낯설면서도 친숙했습니다. 저 사람이 자신을 업고 피랑길을 뛰었다니. 저 사람이 우리 가족을 살렸다니. 명수의 귓속에서 심장이 쿵 울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앉아 있는데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명수의 등을 받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충격이 좀 크구나. 명수는 다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읽었습니다. 은혜의 문제다. 집안의 규칙이다. 명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집안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땅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죠? 개발업체랑 이미 얘기가 진행 중인데. 모르겠다. 일단 복래 누님을 만나봐야겠다. 명수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청동함과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족들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걸었습니다. 명수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 복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약 안다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명수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복래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님, 청동함을 열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복례는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을 누님께 드린다고 쓰셨습니다. 복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맡아 달란 말만 들었지 내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소. 그냥 지키라고 해서 지킨 거요. 50년 동안 그렇게 살았소.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자신을 살렸습니다. 이 손이 50년 동안 산을 지켰습니다. 누님, 천천히 얘기합시다.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개발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했습니다. 끊고 나서 명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종중회의가 있대요. 이건 때문에.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회관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시 종중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수의 사촌들, 조카들, 먼 친척들까지 30여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회관 안은 웅성거렸습니다. 다들 청동함 이야기를 들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명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도윤과 지안이 앉았습니다. 복례는 뒤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은 채였습니다. 명수는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작아 보이는 사람이 50년 동안 산을 지켰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종손을 자처하는 사촌 한동철이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명수보다 5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종중일에 관심도 없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문중 땅에 관한 일입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회관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명수 형님께서 발견한 청동함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선친께서 박복례 씨에게 땅을 증여한다는 내용이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동철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문중 땅은 문중 손으로 관리해야지 외부인 이름으로 돌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그걸 함부로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동철이, 복례 누님은 외부인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50년을 살았어. 산도 지켰고 제사도 도왔어. 그래도 한씨가 아니지 않습니까? 혈연이 중요합니다. 문중규약에도 나와 있어요. 땅은 종손이 관리하고 후손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동철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명수는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산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사 때도 안 왔습니다. 그러다 돈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도윤이 일어났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상금이 상당합니다. 제가 개발사를 만나봤는데 우리 땅 가치가 꽤 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보상금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분묘 보호기간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장하면 됩니다. 납골당도 좋고 공원묘지도 많습니다. 깔끔하게 이장하고 보상금 받아서 종중 기금도 만들고 후손들도 나눠 가지면 모두 좋지 않겠습니까?
동철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윤이 말이 맞아요. 우리 다 같이 잘 돼야죠.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잘 사는 걸 바라실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상제사, 누가 20년간 지켰나요? 사람들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지안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추석, 한식, 기일. 1년에 3번씩 20년이면 60번입니다. 그때마다 누가 산에 올라왔나요? 벌초비는 누가 냈나요? 제수용품은 누가 준비했나요? 제삿날 상차림은 누가 했나요? 지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랑 저였어요. 우리 둘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산에 오셨나요? 제사 때 얼굴이나 본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불편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땅의 주인은 등기부에 이름 올린 사람이 아니에요. 땅을 지킨 사람이 주인입니다. 사계절 풀 베고 비바람 맞으며 돌본 사람. 그게 주인 노릇 아닙니까? 동철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계집애가 감나라, 배나라 하네. 며느리도 아닌 딸이 무슨 발언권이 있어? 제사는 원래 장남이 지내는 거야. 내가 뭔데 나서? 지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명수가 일어났습니다. 동철이 말을 함부로 하지 마. 지안이 말이 틀렸어? 실제로 산을 지킨 건 우리야. 형님도 참. 땅이 누구 명의예요? 한씨 문중 공동 소유 아닙니까? 형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회의장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명수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때 복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복례를 바라봤습니다. 회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그를 모릅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른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종이에 뭐라 쓰셨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맡아서 지켜라 하셔서 지켰을 뿐입니다. 50년 동안 산을 돌봤습니다. 풀 베고 낙엽 쓸고 비석 닦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복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땅이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냥 지키라고 해서 지킨 죄밖에 없소.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복례의 말에 회관이 숙연해졌습니다. 명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렇게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50년을 아무 욕심 없이 산을 지킨 사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철은 냉정했습니다. 복례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투표로 결정합시다. 개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3분의 2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은혜고 뭐고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보상금만 보였습니다.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했습니다. 명수와 지안이 필사적으로 막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였습니다. 회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가방을 든 40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내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명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남자의 미소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해 보이지만 차가웠습니다. 서류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옛날 문서들 복원하면 되죠. 증여계약서 같은 것도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만들어 드립니다. 남자의 말에 명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서류를 조작하겠다는 건가? 도윤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그림자를 보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서 사람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지안과 함께 회관을 나왔습니다. 복례도 함께였습니다. 셋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았습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지안의 물음에 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교사 생활 40년 동안 옳고 그름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일 앞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일단 집에 가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세 사람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뒤에서 회관 불빛이 꺼졌습니다.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마음은 더 시끄러웠습니다.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집에서 청동함 속 서류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증여계약서, 편지, 사진,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도, 도장도, 날짜도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명수는 평생 교사로 살며 법률 문제를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내가 받았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명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등기소에서 전화해요. 명수는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등기소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명수 선생님 맞으십니까? 선생님 댁 산소 땅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며칠 전에 소유권 이전 신청이 들어왔는데 확인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유권 이전이요?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한씨 문중 명의로 이전하는 위임장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서류가 좀 이상해서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명수는 전화를 끊자마자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명수는 지안을 불렀습니다. 둘은 서둘러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등기소에 도착하자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박복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복래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땅을 한씨 문중에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안이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이상해요. 복래 할머니가 이런 거 하셨을 리 없어요. 명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복래는 글을 모릅니다. 도장을 찍더라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명수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서류 누가 제출했습니까? 한씨 문중 대표라고 하시던데요. 한동철 씨요. 명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철이었습니다. 사촌 동철이 이런 짓을 했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복래의 도장 인형을 봤습니다. 분명 복래의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인형이 조금 흐릿했습니다. 진짜 도장을 찍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접수 보류해 주십시오.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수는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와 지아는 서둘러 복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복례는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명수를 보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명수의 표정을 보고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요? 명수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복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명수가 설명했습니다. 누님, 이 서류에 누님 도장이 찍혀 있어요. 누님이 땅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어디 도장 찍으신 적 있으세요?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데 도장 찍은 적 없소. 며칠 전에 동철 씨가 왔었는데 그때 뭔가 서류를 보여주며 확인만 하라고. 복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명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으로 와라. 당장. 명수는 화가 났습니다. 평생 화를 내지 않고 살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수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내가 했니? 뭐려? 등기소에 서류 낸 거, 복례 누님 도장 위조한 거.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명수는 서류를 도윤 앞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냐? 도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가족을 위해서예요. 명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이게 가족을 위한 일인가? 도장을 위조하고 서류를 조작하는 게 가족을 위한 거냐? 법적으로 깔끔히 정리하면 모두 편해져요. 복례 할머니는 글도 모르고 법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정리하면 되잖아요. 보상금 받아서 다 같이 나눠 가지면 돼요. 명수는 아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키운 아들인가? 정직하게 살라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도윤은 그 모든 가르침을 버렸습니다.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 명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도윤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요? 돈이 있어야 존경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아요. 아버지처럼 청렴하게 살면 뭐해요? 퇴직금도 얼마 안 되고 연금도 적고. 명수는 뺨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철이 들어왔습니다. 뒤에 종중 사람들 서너 명이 따라왔습니다. 동철은 명수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형님, 쓸데없이 버티지 마세요. 어차피 결론은 정해졌어요. 동철 뒤에서 한 사람이 지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닌 계집애가 감나라, 배나라 하더니 이제는 종중일까지 막네. 제삿날 와서 사진이나 찍던 사람이 무슨 권리가 있어? 지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뭐가 함부로 해요? 사실이잖아요.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일에 왜 끼어들어요?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철이 명수의 가슴을 밀었습니다. 명수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지안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밀고 당겼습니다. 거실 탁자가 넘어졌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과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사과가 굴러갔습니다. 배가 깨졌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만,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명수는 쓰러진 과일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조상의 의미를 말로만 가르쳤지 왜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나? 정직하라고만 했지 왜 은혜를 갚는 법을 몸소 보여주지 못했나? 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지안이 명수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명수는 자책했습니다. 교사로 30년을 살며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식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동철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명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명수 씨, 큰일 났어요. 산사태가 났어요. 산소 쪽이요. 명수는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안도 따라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은 질퍽거렸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명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제단 일부가 흙더미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석은 무사했지만 옆 과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명수가 정성껏 쌓아 올린 돌담도 무너졌습니다. 빗속에서 명수는 울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명수를 일으켰습니다. 둘은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지안은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수는 어젯밤 충격으로 몸져 누웠습니다. 지안 혼자 삽과 호미를 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묘역은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흙더미가 쌓여 있고 돌들이 굴러와 있었습니다. 지안은 한숨을 쉬며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흙을 파내고 돌을 옮기고 무너진 돌담을 다시 쌓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안은 문득 청동함에서 나온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렸습니다. 그 테이프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지안은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테이프에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까? 할아버지가 왜 편지와 함께 테이프를 남기셨을까? 지안은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세트를 재생할 기계가 없었습니다. 요즘 집에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었습니다. 지안은 휴대전화로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이웃 마을에 중고 라디오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안은 차를 몰고 30분을 달려갔습니다. 낡은 라디오를 샀습니다. 5,000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불을 껐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듣고 싶었습니다. 지안은 테이프를 라디오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낡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아는 숨을 죽였습니다. 명수야. 할아버지는 명수를 불렀습니다. 지안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이해해주길 바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복내에게 내가 진 빚이 있다. 6.25 때였다. 피랑길에 너를 업고 뛸 때 폭격이 쏟아졌다. 나는 너를 안고 엎드렸다. 그때 복내가 내 손을 잡아 끌어주었다. 15살짜리 아이가 어른을 끌었다. 도랑으로, 나무 뒤로, 안전한 곳으로.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복내의 부모는 그날 죽었다. 폭격에 맞아 죽었다. 복내는 혼자가 됐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왔다. 우리 집에서 키웠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복내가 우리를 살렸으니까. 지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삶은 그 아이 손으로 이어졌다. 내 삶도 마찬가지다. 복내가 없었다면 너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은 복내의 것이다. 은혜를 갚는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명수야, 사람들은 땅을 돈으로 생각한다. 얼마짜리, 몇 평, 보상금. 하지만 저 산은 그런 게 아니다. 저 산은 은혜다. 생명이다. 복내의 손길이 묻힌 곳이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다. 할아버지는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부디 이 뜻을 잊지 마라. 세상이 변해도 은혜는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사람이다. 테이프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낡은 미묘한 구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구슬픈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안의 볼을 눈물이 타고 흘렀습니다. 지안은 테이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지안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 땅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안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법률 상담소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테이프와 청동함 속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명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안아, 어디 가니? 아버지, 변호사 만나러 가요. 명수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명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지안은 법률 상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맞아주었습니다. 지안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청동함, 편지, 증여계약서, 카세트 테이프, 위조된 서류까지.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랫동안 묘를 관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죠. 복내 할머니가 50년간 관리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정증여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등기가 안 됐어도 증여 의사가 명확하면 인정됩니다. 그리고 점유관리 기록이 중요해요. 벌초비 영수증, 재산날 사진,
마을 사람들 확인서 같은 거 있으세요? 찾아볼게요. 복내 할머니 증언도 녹취해야 합니다.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위조된 서류는 필적 감정을 받으면 됩니다. 지아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2시간을 상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수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명수에게 변호사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명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명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산소에서 보자.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마. 문자를 보내고 명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명수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 별 어딘가에 계실까? 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건 소용없더군요.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복내 누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땅을 지키겠습니다. 명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을 꺼냈습니다. 내일 입을 정장이었습니다. 깨끗이 다려진 옷이었습니다. 명수는 옷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됩니다. 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설 때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햇빛이 산 능선을 금빛으로 감쌌습니다. 명수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5세 노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오늘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안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벌초비 영수증, 제삿날 사진, 마을 확인서, 증여계약서 원본, 카세트 테이프, 필적 감정 결과.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전 10시 묘역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시 종중 사람들, 동철과 그의 일파, 개발사 관계자들, 마을 이장까지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을 올랐습니다. 묘역은 북적거렸습니다. 마치 장터 같았습니다. 명수는 비석 앞에 섰습니다. 복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복내는 떨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복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괜찮아요. 제가 지킬 겁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동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문중 땅을 개발사에 매각하고 보상금을 받는 것. 다들 동의하시죠? 종중 사람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발사 직원이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때 지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류철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동철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지안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첫째, 1971년자 사정증여 문서 원본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복내 할머니에게 이 땅을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증은 안 됐지만 증여 의사는 명확합니다. 지아는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복내 할머니의 50년간 관리 기록입니다. 벌초비 영수증, 제삿날 사진, 산관리 기록. 여기 다 있습니다. 1년에 3번씩 50년이면 150번입니다. 150번 산을 오르내리며 풀을 베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아는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젊은 복내가 풀을 베는 사진, 비석을 닦는 사진, 제수를 준비하는 사진. 시간이 흐르며 복내가 늙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셋째,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입니다. 오랫동안 묘를 관리한 사람에게는 법적 권리가 인정됩니다. 복내 할머니는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개발사 직원이 비웃었습니다. 사진이랑 영수증이 뭐가 대단해요? 법적 효력 없어요.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넷째, 유언 녹음 테이프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직접 목소리로 남기신 유언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인했고 필적도 감정받았습니다. 모두 진짜입니다. 지아는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녹음기를 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수야, 이 땅은 복내에게 돌린다. 내 삶은 그 아이 손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은혜의 문제다. 묘역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산을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지안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5째, 위조 서류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며칠 전 등기소에 제출된 서류는 복내 할머니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위조 서류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도장 인형이 조작됐습니다. 동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개발사 직원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아는 고발장을 동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동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 그때 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평생 교사로 살며 다듬어진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졸업식 때처럼 당당했습니다. 동철이,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명수는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린 이 땅의 진짜 주인을 헷갈렸습니다. 등기부의 주인? 혈연의 주인? 돈의 주인? 아닙니다. 명수는 복내를 가리켰습니다. 이 산에 사계절을 붙들고 절을 올린 사람, 비바람을 막아준 사람, 조상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명수는 복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절했습니다. 큰 절이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이 산의 주인은 박복내 어르신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명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절을 올렸습니다. 복내는 당황해서 명수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니요, 일어나시오. 내가 뭐라고. 하지만 명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 동안 조상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안이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전 가족 합의서입니다. 20년 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쓰신 메모가 있습니다. 지아는 누런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보상금이 생기면
관리자에게 7, 제사 있는 자에게 2, 종중의 1. 이렇게 나눈다. 지아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제사를 잇겠다는 사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잇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자가 제사를 잇는다고? 동철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딸이 무슨 제사를 지내?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지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집가지 않을 겁니다. 이 집을, 이 산을 지킬 겁니다. 팔 생각 없습니다. 공원형 묘역으로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명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지안이 자신보다 더 강했습니다. 더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은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가르쳤다. 말로만 했지 보여주지 못했다. 미안하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도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도윤이 명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복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복례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철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개발 반대합니다.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동철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돈을 버리겠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개발사 직원들이 수군거리더니 하나둘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철도 결국 욕설을 퍼붓고는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비석 앞에 섰습니다. 명수가 제수를 올렸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명수는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절했습니다. 절을 마치고 명수는 비석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대로 배웠습니다. 가르치는 일의 끝은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바람이 산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소량, 향 냄새, 가을의 냄새가 한데 섞였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명수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하나가 됐습니다. 가을이 저물 무렵 산소는 작은 공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명수와 지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결과였습니다. 묘역으로 오르는 길에 돌계단을 놓았습니다. 노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게 경사를 완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나무 벤치를 놓고 그늘막을 세웠습니다. 비석 앞에는 조그만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명수가 직접 글을 썼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짧은 문구였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안내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한 소녀가 가족을 구한 이야기, 50년 동안 산을 지킨 이야기, 은혜를 잊지 않은 이야기. 마을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공터도 만들었습니다. 평평하게 고른 땅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공놀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묘지에서 노는 게 이상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상님들도 아이들 웃음소리 들으면 좋아하실 거요. 죽음과 삶이 함께 있는 곳, 그게 바로 이 산입니다. 복례는 돌계단 난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산은 이제 걱정 없겠구나. 명수는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아직 오래 사셔야죠. 우리가 지킬 겁니다. 복례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50년 만에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도윤과 함께 안내판 옆에 두 번째 팻말을 세웠습니다. 복례 장학기금. 팻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벌초하듯 배우고 배우듯 지키자. 명수가 지은 문구였습니다. 장학기금은 개발 보상금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개발은 진행됐지만 묘역만은 보존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상금은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나눴습니다. 복례가 7할을 받았고 지안이 2할을 받았고 종중이 1할을 받았습니다. 복례는 자신이 받은 돈 대부분을 장학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소. 이 산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복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장학금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매년 가을 추석 무렵에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였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첫 번째 장학금 수여식 날 명수는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복례 할머니께서 주시는 겁니다. 할머니는 평생 이 산을 지키셨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수는 복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바라셨던 게 바로 이것이구나. 은혜가 은혜를 낳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한식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첫 제사를 지안이 주관했습니다. 지안은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제수용품을 사고 음식을 만들고 상을 차렸습니다. 명수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도윤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삿날 아침 가족들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만든 돌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중간 쉼터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산에는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꽃들이 여기저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묘역에 도착하자 지안이 제수를 차렸습니다. 나물, 전, 과일, 술. 모든 것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지안은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했습니다. 조상님, 저 지안이 올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 위 어른들께 절 올립니다. 지안은 술을 따랐습니다. 비석 앞당에 천천히 부었습니다. 흙이 술을 빨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늦게 배웠지만 제대로 배웠습니다. 주인은 이름이 아니라 손길에 깃든다는 걸. 땅은 돈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지안은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렸습니다. 깊고 정성스러운 절이었습니다. 명수도 절했습니다. 도윤도 절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절을 마치고 명수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돌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명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모셨습니까?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가르치는 일의 끝은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바람이 산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소량과 개나리 향기가 섞였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아래 마을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쉼터에 앉았습니다. 복례도 함께였습니다. 도윤이 가져온 떡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차도 마셨습니다.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요즘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제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렸나 봐요. 명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다. 깨달았으면 됐어. 사람은 늦어도 배우면 되는 거야. 도윤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수가 마지막으로 묘역을 돌아봤습니다. 돌계단, 안내판, 잔디공터,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명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수는 지안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게. 아니요, 아버지.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연결이에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리 같은 거요. 그게 좋아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신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명수는 평생을 돌아봤습니다. 교사로 살며 수백 명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명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뿌리를 지키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묘역에 도착해서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명수는 일어났습니다. 비석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명수는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산을 지킬 것입니다. 지안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이. 은혜는 이렇게 이어질 것입니다. 명수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봄이 왔습니다. 개나리가 만발하고 아이들이 뛰놀았습니다. 복례는 마당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명수는 책을 읽었습니다. 지아는 다음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윤은 주말마다 내려와 산을 정비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은혜를 기억하며, 뿌리를 지키며,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